중국사에 있어서도 유목민족을 빼고는 이야기할 수 없는 위진 남북조 시대가 있었습니다. 특히 위진 남북조 5호 16국 시대 이전의 한족 국가가 다민족 국가로 크게 업그레이드되는 가장 중요한 시기라 할 수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 위진 남북조 5호 16국 시대의 역사적 의미와 서진의 파랑의 난을 살펴보겠습니다. 때는 황실과 외척 세력의 부패 등으로 혼란은 후한 말기 시기였습니다. 참다 못한 백성들이 서기 184년 황건적의 난을 일으키고 이를 진압하기 위해 전국 지방 호족 세력들이 모여듭니다. 황건적의 난을 진압한 호족 세력들은 이후 서로서로 대립하기 시작하는 군웅 할거 시대를 거쳐 220년 조조의 위나라에 의해 멸망합니다. 항구조 유방으로부터 이어져 오던 한나라는 400여 년간의 역사를 마감하고 조조, 유비, 손권의 위초고 삼국시대로 들어갑니다. 위초고의 혼란한 삼국시대를 통일한 인물은 엉뚱하게도 위나라의 권신 사마위의 손자인 사마영이었는데요. 위나라를 압박해서 황제로부터 선양을 받아 초대 황제의 자리에 오릅니다. 265년 삼국을 통일하고 낙양을 수도로 하여 새로운 왕조 진나라를 세우는데요. 이 진나라를 역사적으로는 서진이라 부릅니다. 그러나 사마염이 죽은 뒤 다시 국내는 파랑의 난의 계기로 혼란해졌고 이에 변방의 이민족들이 서진을 멸망시키죠. 서진 멸망 이후 시작되는 5호 16국 시대는 304년부터 130여 년간 5개의 이민족이 16개 이상의 여러 나라를 세우며 혼란스러웠던 시대입니다. 특히 5호에서 호는 흉노, 선비, 강, 갈, 저의 5개의 이민족을 가리키며 16국은 부기만렵, 사관, 최홍이 쓴 16국 춘추에서 유래했는데요. 실제로 5호 16국 시대에 세워진 나라의 숫자는 16개가 넘으며 한족이 세운 나라도 일부 있다고 합니다. 5호 16국의 부견과 후연은 고구려와도 관련이 많으며 광개토 대왕의 업적과 우리나라 역사에도 5호 16국 시대와는 많은 관계가 있습니다. 화북 지역을 중심으로 패권 전쟁의 5호 16국 시대를 거쳐 중국은 남북조 시대로 이어지는데요. 남북조 시대는 남조와 북조의 나라들이 대립하게 되는 420년부터 수나라가 통일하는 589년까지를 가리킵니다. 400여 년간 중국 대륙의 한족과 이민족은 서로 대립하면서도 융합되어 마침내 호한 융합의 다민족 통일왕조인 수나라가 탄생되는 중국 역사상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종교와 문화적으로도 눈에 띄는 특징들이 있는데요. 북조는 호족의 문화와 한족의 문화가 혼재되어 있는 호한 문화였고 남조는 순수 한족 문화였습니다. 남조의 문화는 삼국시대의 오나라 그리고 동진, 남조의 송, 제, 양, 진 이 6왕조를 육조시대라 하여 이 시대의 문화를 육조문화라고 합니다. 도가 사상을 바탕으로 한 청담 사상이 대표적으로 어지러운 속세를 떠나 세상을 등지고 청담을 논했던 7명의 선비인 중림 7연이 유명합니다. 종교적으로도 많은 발전을 했는데요. 전환과 후환에 걸쳐 유가 사상의 유학이 국교로서 한 시대를 풍미했지만 5호 16국 시대에 이르러서는 더 이상 중화 사상의 유학만이 유일한 권위가 되지 못했고 일반 백성들에게도 알기 쉬운 도교와 불교가 성행하기 시작했었던 것이죠. 도가 사상과 개인 구제를 내세운 신앙이 합쳐져 도교가 확립되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후한 초기의 실크로드를 통해 인도에서 전해진 불교 사상이 비로소 5호 16국 시대의 통치 이념으로 수용되기 시작했는데요. 불교가 한반도에 전해진 것도 이 시기였다고 합니다. 불교는 중국의 정치, 문화, 예술 등에 깊은 영향을 미치면서 새로운 질서를 이루었다는 역사적 평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북조를 통일시킨 북유의 경우에는 특이점이 있는데요. 선비족 자신들의 고유 문화를 배척하고 철저한 한화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선비족 고유의 복식제도, 언어, 이름의 사용을 금지하며 한족식 교육 및 한족과의 결혼을 장려했지만 이러한 급진적인 개혁 변화는 아이러니하게도 훗날 북위가 멸망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남조의 경우는 수도 건강을 중심으로 한 강남 지역 개발이 특징인데요. 중국 대륙은 화북 지역이 고대부터 발달한 반면 강남 지역은 변방의 시골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런데 삼국시대 오나라 때 개발되기 시작해서 동진시대에 들어서며 더 크게 발전을 했습니다.
서진 멸망에 의해 피난민들이 강남 지역으로 대거 유입된 것이 계기가 되었죠. 남방의 이주로 농업기술이 발달하고 벼농사와 이모작으로 강남의 생산성이 늘어나 크게 도약합니다. 오늘날 상하이 도시가 강남의 대표 지역이죠. 그러면 5호 16국 시대를 초래한 화랑의 난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삼국시대를 통일한 사마연 무제는 서진 건국 후 제도개혁을 통해 국내를 안정시키지만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후한과 위나라가 쉽게 멸망한 것은 황제를 도와줄 세력이 없었기 때문이었다고 판단하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합니다. 황족의 권위와 국가의 힘을 과시하고 지방 통치 강화를 위해 아들, 조카 등 황족을 왕으로 임명하여 군대와 조세권 등을 주고 해당 지방을 통치하도록 주나라 봉건제도를 다시 실시합니다. 하지만 봉건제도는 이후 서진분란의 새로운 불씨가 되어버리죠. 또한 초창기 국정을 잘 관리한 무제가 말년에는 사치와 향락에 빠진 생활을 하면서 나라는 점점 더 혼란해집니다. 290년 사마염이 죽자 중앙정부와 황제의 권한이 더욱 약화되면서 지방의 왕들은 그들의 군사력을 바탕으로 중앙정부에 간섭하는 도전 세력이 되었습니다. 국내 안정을 위해 도입했던 봉건제도가 도리어 정치 혼란의 빌미를 제공하게 되어버린 셈이었죠. 당시 황위 계승권과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왕들이 존재했는데요. 모두 스스로 황제가 되려는 야심을 떨치지 못하고 사마씨 일족끼리 서로 죽이는 피비린내 나는 살육전쟁이 벌어지는데 이 내란을 화랑의 난이라 부릅니다. 화랑의 난은 의도치 않게 중국 대륙을 크게 변모시키는 계기가 되는데요. 화랑들은 군사력을 더욱더 강화시키기 위해 주변의 이민족을 끌어들입니다. 흉노 선비 등을 용병으로 고용하여 전장에 투입시키는데요. 이러한 판단은 서진을 더 큰 위기에 빠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맙니다. 중원 땅 깊숙이 용병으로 들어온 이민족들이 전쟁으로 인해 허약해진 서진을 보고 제각기 독립에 대한 야심을 품게 된 것이었죠. 바로 이 파랑의 난이 5호 16국 시대를 여는 방아쇠 역할을 하게 되고 이후 서진의 멸망으로까지 이어집니다. 여기서 파랑의 난의 배경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무제의 뒤를 이어 황태자 사마충이 즉위하였는데 그는 진나라 2대 황제 해제였습니다. 그는 백치 황제라고 불릴 정도로 어리석고 우매했다고 하는데요. 나라에 기근이 들었을 때 한 대신이 인민이 먹을 쌀이 없어 곤란에 빠져 있습니다 하고 보고했더니 해제는 쌀이 없다니 어째서 고기죽을 먹지 않느냐 라고 할 정도로 세상 돌아가는 모르는 소리를 했다고 합니다. 대대로 천재 가문이었던 사마씨 일족에 어리석고 우매한 바보 백치 황제가 나타난 것이었죠. 더구나 무제가 말년에는 판단이 흐려져 백치 아들에게 황제 자리까지 물려주면서 서진 멸망이 가속화되었다고 합니다. 백치 황제 해제가 등극하자 황제의 계모였던 양태우는 친척인 양준 등의 양씨 일족을 전면에 내세워 서진의 권력을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런 상황에 불만을 품고 주시하고 있는 눈이 있었는데요. 바로 해제의 황후 가난풍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과 가시 일족이 권력을 잡기 위해 시어머니에 해당하는 양태우와 양씨 일족들을 제거하려는 음모를 꾸미는데요. 교활한 황후 가난풍이 파랑의 난의 원인 제공을 한 인물입니다. 먼저 가난풍은 파랑 중 연암왕 사마량과 초왕 사마위를 부추겨 근위병들을 동원해 불시에 공격하여 양태우와 양씨 일족을 제거하는 데 성공합니다. 양씨 일족을 제거한 가난풍은 이번에는 사마량과 사마위 등의 권력을 장악하자 서로 이간질하여 분열시키고 마는데요. 이들을 차례대로 토사구팽시킨 후 가시 일족이 서진의 정권을 장악합니다. 정권을 장악한 가난풍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있었는데요. 당시 태자였던 사마율이 친자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혹시 태자가 황제가 되면 자신이 위험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난풍은 황태자 사마율을 먼저 폐위하고 이듬해 잔인하게 죽여버립니다. 무소불위 가난풍이 태자를 죽였다는 소식을 듣고 분노한 파랑들은 일제히 난을 일으킵니다. 조왕 사마류는 다른 파랑들과 힘을 합쳐 쿠데타를 일으키고 가난풍과 가시 일족을 모조리 제거하면서 파랑의 난은 일단락되는 듯이 보였는데요. 하지만 막상 권력을 잡은 사마류는 301년 1월에 해제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황제의 자리에 올라버립니다.
호랑이가 사라지자 여우가 왕노릇하는 우스운 꼴이 되어버렸는데요. 이러한 황당한 상황에 대해 다른 파랑들이 분노하여 막장 드라마 뺨치는 수준의 사륙이 벌어집니다. 결국 그해 4월에 사마류는 살해되고 사마월이 파랑에 난 최후의 승자가 됩니다. 사마월이 권력을 잡고 얼마 안 있어 해제가 느닷없이 죽는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일설에 의하면 떡을 먹다가 죽었다는 설과 독살당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권력을 잡은 사마월은 해제의 이복 동생인 사마치를 307년 1월에 황제에 올리는데요. 그가 바로 진나라 3대 황제인 회제입니다. 이로써 15년간의 사마씨 일족 간의 피비린내 나는 파랑의 나는 끝을 맺습니다. 서진은 새 황제의 탄생으로 다시 안정을 찾을 일만 남았는데요. 그러나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었습니다. 황제에 오른 회제는 자신을 추대해 황제까지 만들어준 사마월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힘이 커지는 것을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결국 사마월을 제거하려고 계획한 것입니다. 이 계획을 눈치챈 사마월은 심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자신이 만든 황제가 오히려 자신을 제거하려 하니 심한 배신감을 느꼈던 것입니다. 내가 만든 황제가 나를 죽이려 하다니 분하고 원통하다 하며 분노하다가 그만 화병을 얻어 사망에 이르게 되죠. 사마월이 죽었다는 소식은 전국으로 퍼져나가고 이 소식을 들은 회제는 기뻐합니다. 뛸 듯이 기뻐했던 회제는 과연 안전했을까요? 서진의 진정한 위협은 내부의 파랑들이 아니라 외부의 위민족 세력들이었습니다. 서진의 마지막 보루였던 사마월의 죽음으로 바람 앞에 등불 신세가 되어버린 자신의 처지를 회제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회제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음 편에서 이어나가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영과의 난과 서진의 멸망, 그리고 전후조와의 대립까지 정리한 내용입니다. 사마염이 세운 서진은 지방 호족 세력들을 장악하기 위해 봉건제를 실시했지만 오히려 지방 세력이 커지는 바람에 중앙의 지배력이 약화됩니다. 그러는 와중에 파랑의 난이 일어났고 서진의 마지막 보루였던 사마월의 죽음으로 사마치 회제는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롭고 불안했죠. 서진에게 있어서 가장 위협적인 존재는 흉노, 선비, 강, 갈, 저 5개의 이민족 중 흉노의 후예인 유연이었습니다. 유연은 어릴 때부터 총명하였고 흉노인답지 않게 한족 문화를 즐겼으며 문무를 겸비한 인물이었죠. 그는 남흉노의 마지막 선우 집안의 일족이지만 성씨를 한나라 황제의 유씨로 고쳐 사용했습니다. 과거 한고조 유방은 흉노를 힘으로 제압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여 황실의 공주를 선우에게 시집을 보냈는데요. 이는 그녀의 자식들이 유방의 외손자로서 선우 자리에 오르게 되면 자연스럽게 흉노를 한나라 밑으로 두어 통제하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한나라가 흉노를 잡기 위한 술책은 흉노의 마지막 후예인 유연이 중원 땅을 통째로 삼켜버린 상황으로 반전됩니다. 한나라 황족들 사이의 내분, 파랑의 난이 한창일 때 유연은 진나라의 북부 도위로 흉노 5부를 총괄하고 있었습니다. 성도왕 사마영이 자신의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 유연을 끌어들이고 그는 흉노의 용병들을 이끌고 사마영 밑으로 들어가죠. 그러나 파랑의 난으로 점점 쇠퇴해져가는 서진의 상황을 누구보다 재빠르게 감지한 유연은 옛 흉노를 재건할 수 있겠구나 하며 큰 야심을 품게 됩니다. 때마침 유연의 증조부가 5개의 흉노 부족의 선우들과 비밀리에 유연을 대선으로 추대합니다. 이 소식을 몰래 전해들은 유연은 드디어 기회가 왔구나 하며 사마영에게 흉노의 병사들을 데리고 오겠다는 거짓말을 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즉시 대선우의 자리에 올라버립니다. 서진의 위기를 호기로 삼아 드디어 304년 지금의 산서성에서 독립해 자신이 한고조 유방의 뒤를 잇는 정통이라고 선언한 뒤 곧바로 한을 세우고 한왕으로 즉위합니다. 한나라를 창건한 유연은 중국 역사상 최초로 중원 땅에 이민족 독립왕국을 세우며 130여 년간 계속된 5호 16국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핵심적인 인물입니다. 흉노의 유연이 서진으로부터 독립해 한나라를 세웠다는 소식은 순식간에 중국 전역으로 퍼져나가는데요. 유연의 독립을 뒤따르듯이 성안, 전량, 대나라 등이 줄지어 서진으로 독립해버립니다. 유연은 한의 세력을 크게 넓히지만 살아생전에 서진을 멸망시키지 못한 채 310년 죽음을 맞이하고 유연의 흉노 부활의 꿈은 아들들의 몫이 되어버리죠.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이복 동생 유총이 형 유화를 살해하고 황제 자리를 찬탈합니다. 한나라 3대 황제에 오른 유총은 311년 아버지 유연의 유지를 이어받아 본격적으로 서진 공략에 나서는데요. 자신의 오른팔 유효와 왼팔인 성늑을 앞세워서 낙양성을 사방에서 포위합니다. 서진군의 저항이 예상외로 격렬했지만 파랑의 난으로 이미 약해질 대로 약해진 서진은 마지막 서진의 보루였던 파랑 사마월마저 죽은 뒤라 낙양이 함락되는 것은 불보듯 뻔한 결과였죠. 이미 뒤집힌 정세에 휘말려 불과 한 달 만에 낙양성이 함락되어 버립니다. 이로 인해 회제의 태자를 포함한 3만여 명이 살육되었고 후한말 동탁의 낙양 대겁탈 이래 다시 재건되었던 낙양은 약탈과 방화로 또다시 완전한 폐허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서진 황제 회제는 생포되어서 한나라의 수도 평양으로 연행되었는데요. 그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유총에게 넘겨진 회제는 노예복장을 입고 관리들을 접대하는 수모를 겪어야 했습니다. 유총은 오랫동안 한족에게 멸시와 차별을 받아왔던 흉노의 한을 풀기라도 하듯 온갖 수치와 모욕을 안겨주었죠. 한왕 유연이 병사할 때도 진나라가 무도하여 우리를 노예처럼 부렸었다 라는 말을 남길 정도로 한족과 이민족 사이의 깊은 갈등을 알 수 있습니다. 한족 왕조가 이민족을 차별하지 않고 한족과 같이 대하고 통합했다면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결국 313년 봄 회제는 잔인하게 독살당합니다. 회제가 비극적 최후를 맞이하고 황제에 오른 사마업 민제에 의해 서진은 겨우 명맥만을 유지했는데요. 민제 역시 회제처럼 납치되어 수모를 겪다가 최후를 맞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회제의 연호였던 영가 때 일어났다 하여 영가의 난으로 불리며 정강의 변, 토목의 변과 함께 중국 한족 역사상 3대 굴욕으로 가장 오랫동안 역사적 여파를 미쳤다고 평가받습니다. 위나라의 권신 사마이의 후손들이 삼국을 통일하고 세운 진나라는 막장 파랑의 난을 겪은 후 흉노의 후예들에 의해 마지막 황제 회제와 민제가 연달아 죽게 되면서 50여 년 만에 멸망하게 되죠. 그러나 사마실족 중 끈질기게 살아남은 이가 있었습니다. 서진 멸망 후 영가의 난에서 운 좋게 벗어나 있던 사마실족의 사마예가 민제의 죽음을 전해 듣고 나 사마예가 진나라를 계승하겠다 하며 318년 황제에 올라 동진을 세웁니다. 한편 서진을 멸망시킨 한해 황제 유총은 온갖 폐륜적이고 잔인한 포갑 정치를 일삼다가 생을 마치는데요. 유총이 죽은 후 한나라는 더욱더 혼란스러워집니다. 유총의 장인이었던 근준이 오랫동안 참고 지냈던 불만들이 폭발하면서 흉노 출신 황실의 유씨 일족을 모조리 죽여 권력을 장악해버립니다. 이 소식을 들은 유총의 부하 유요와 성늑이 재빠르게 토벌군을 일으켜 군준 토벌에 착수하게 됩니다. 흉노 출신 유요가 갈족 출신 성늑보다 한 발 앞서 근준을 제압해버리고 황제에 올라 319년 국호를 한나라에서 조나라로 바꾸면서 흉노의 후예임을 공식적으로 선포하죠. 성늑은 유요가 황제에 올랐다는 소식에 유시성 하나만으로 황제에 오르다니 인정할 수 없다 하며 몹시 반발하며 그 역시 같은 해 같은 이름인 조나라를 세워 황제에 올라버립니다. 이렇게 낙양을 경계로 흉노 출신의 유요와 갈족 출신의 성늑에 의해 화북 지역이 양분되었는데요. 두 나라를 구분하기 위해 유요 정권을 전조, 성늑 정권을 후조라고 하였습니다. 전조와 후조의 화북 패권 전쟁을 5호 16국의 제1라운드라 할 수 있습니다. 두 세력이 팽팽하다가 갈수록 유요가 성늑에 밀리기 시작했고 결정적으로 성늑의 사촌 동생인 석호와의 전투에서 패한 유요군은 힘을 잃게 됩니다. 결국 유요는 성늑에게 잡히고 그의 아들이 장안에서 계속 저항하자 성늑은 유요에게 항복할 것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유요는 항복을 거절하고 성늑에게 살해당하고 그의 아들까지 처형되면서 329년 전조는 완전히 멸망합니다. 이렇게 5호 16국 전란의 시대 제1라운드에서 전조를 멸망시킨 후조가 화북의 새로운 챔피언에 오릅니다. 초대 황제 성늑은 갈족 노예 출신이었지만 최단 기간에 황제에 오른 인물입니다. 문맹이라는 약점이 있었지만 신하들의 말을 잘 경청해주고 통찰력을 발휘해 보기 드문 성군이었죠. 후조에는 성늑과 대조되는 인물이 있었는데요. 성늑이 나라의 기틀을 잘 세웠다면 반대로 나라를 피폐하게 만든 폭군 석호였습니다. 사촌 동생인 3대 황제 석호는 후조의 최전성기의 인물이었지만
이유 없이 살인을 즐기는 광기적인 살인마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잔혹함은 자신을 암살하려 했던 마다들의 앞에서 손자와 며느리를 산채로 죽였고 마음에 들지 않는 태자들을 죽여버립니다. 이러한 엽기적인 일들은 결국 후조가 쇠약해지는 원인 제공이 되는데요. 석호의 공포정치는 극에 달해 화북지역의 소규모 반란들이 끊이질 않고 결국 두려움을 산 신하들이 보복으로 그의 손자들까지 처형시켜버립니다. 그의 폭정이 불러온 자업자득의 결과였죠. 충격으로 병사한 석호 이후에는 더 큰 혼란에 빠집니다. 그에게 태자들이 줄줄이 살해당해 석호 자신의 뒤를 이을 마땅한 후계자가 없어 후계자 자리를 둘러싼 석시일족의 치열한 쟁탈전이 계속됩니다. 마지막 승자의 인물은 성늑의 양자 한족 출신의 성민이 후조의 실권을 모두 장악하는데요. 한족 출신이었던 성민은 갈족을 비롯한 여러 호족들이 저항할 것을 두려워해서 갈족인 석호의 자손을 비롯해 갈족과 비슷한 외모는 모조리 죽이라는 살호령을 내리며 갈족에 대한 안가품이라도 하듯 이민족에 대한 대량 학살을 저지릅니다. 성민의 이민족 말살 정책으로 남녀노소 20여만 명이 죽어 시체가 산더미를 이루었다고 하는데요. 이후 성민은 본래 한족의 성씨인 염씨인 연민으로 돌아가 후조에서 독립하여 위나라를 건국하고 이 나라를 역사적으로는 염이라고 부릅니다. 이후 연민은 후조를 351년에 멸망시키지만 그의 정책은 민족 간의 갈등과 대립을 양산해 통치력을 잃어갑니다. 결국 요동 지역에서 내려온 모용 선비족이 세운 전현의 제압당에 포로가 되어 죽고 3년이란 짧은 역사의 막을 내립니다. 석호의 죽음으로 시작된 화북의 거대한 혼란은 전현이 순식간에 제압하며 화북의 새로운 챔피언으로 등극하려는데요. 바로 그때 지금의 티베트 출신의 저족이 세운 전진이란 나라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후조의 멸망과 화북의 혼란을 멀리서 흥미롭게 지켜보던 또 하나의 세력, 강남의 동진이 나타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합니다. 선비족의 전현, 저족의 전진, 그리고 강남의 동진. 과연 화북의 패자는 누구일까요? 제2라운드는 3편에서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화북의 최강자였던 갈족의 후조가 멸망하자 후조에 복속되어 있던 많은 이민족들이 제각기 곳곳에 크고 작은 나라들을 세우며 독립합니다. 그 중에서도 선비족의 전현과 저족의 전진, 그리고 강남의 동진, 이 세 강국을 중심으로 한 화북 지역과 중국 대륙 전체의 패권을 둘러싼 불꽃 튀는 제2라운드 파워게임이 다시 한번 시작되는데요. 먼저 이 세 나라의 국내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선비족 일파 모용족이 힘을 키워 건국한 전현입니다. 전국시대의 연나라와 훗날 세워지는 후연과 구분하기 위해 앞 전자를 붙여 전현이라 국호로 칭하였죠. 선비족은 오랫동안 흉노의 지배를 받아왔지만 한나라와 손을 잡고 북흉노를 몰아내고 몽골 고원의 새로운 패자로 등극했습니다. 5호 16국 중에서도 항상 1, 2위를 다툴 정도로 강력한 국가를 세운 민족으로 모용 선비와 탁발 선비가 유명합니다. 전현은 원래 모용 선비의 영웅으로 불리는 모용외가 통치했던 세력으로 후조가 내분에 빠져 중원이 혼란해진 틈을 타 급속히 성장했습니다. 그 후 모용외의 뒤를 이은 아들 모용황이 아버지가 축적한 기반을 토대로 337년 모용 선비 최초의 왕조인 전현을 건국하며 5호 16국 시대에 한 페이지를 장식하죠. 이후로도 한동안 모용 선비는 관동 지역뿐 아니라 요소 및 요동 일대를 아우르는 강대한 세력을 형성하며 중원의 패권을 노립니다. 다음은 티베트계의 민족인 저족이 세운 전진인데요. 전진 역시 전현처럼 국호는 진이지만 전국시대의 진나라와 훗날 같은 이름의 나라가 많아 앞전자를 붙여 전진으로 부릅니다. 저족들은 원래 중국 감숙성 일대에 거주하며 살았는데요. 5호 16국 시대 초기에는 전조나 후조의 용병으로 고용되어서 각지를 떠돌며 어렵게 생활을 유지했었죠. 이들 역시 후조의 내분과 혼란을 틈타 부건이라는 인물이 장안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351년 전진을 건국합니다. 이후 자신의 아들이 승계를 이어나가지만 계속되는 폭정으로 인해 백성들은 도탄에 빠지고 나라 안팎으로 혼란스러운 형국이었죠. 이때 황제의 사촌이었던 부견이란 인물이 황제를 폐위시키며 새로운 황제에 등극하게 되는데요. 부견은 우선 어려워진 전진을 재건하기 위해 왕맹이라는 한족 출신 인물을 발탁하여 자신의 오른팔로 중용하여 내정을 일임합니다.
왕맹은 기인이란 소문답게 식견과 재주가 뛰어나 부견은 마치 유비가 제갈량 대하듯 왕맹을 우대했다고 하죠. 부견과 왕맹은 서로 재능이 있는 자를 알게 되면 마땅히 추천하여 좋은 인재를 확보했는데요. 피폐해진 농업을 일으켜 내정을 안정시켜 나갑니다. 이렇게 국고를 채우고 전란으로 지친 백성들을 다독이니 떠돌던 백성들이 다시 정착하고 살기 시작했는데요. 서진 몰락 이후 엉망이 된 장안이 모처럼 되살아납니다. 자치 통감의 역사서에서는 당시 전진의 관리들은 솔선수범하여 직책에 따른 책임을 다하고 밭은 가지런히 개간되었고 창고는 가득 차서 도적은 숨을 죽이고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강성해진 전진은 전현과 더불어 화북의 양대 강자로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이어서 동진의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동진 초대 황제였던 사마에는 낙양을 비롯한 중원과 화북 지역을 정복하여 다시 한번 진나라의 영광을 되찾는 것이다 하며 동진의 모든 정책 중 최우선은 옛 땅의 수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비록 서진 시절보다 영토는 반토막이 나고 세력은 크게 줄어들었지만 동진의 후대 황제들은 사마야의 유지를 한시도 잊지 않고 이어나가려 했죠. 그러나 동진의 현실은 호락호락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상과는 달리 빈번한 내부 혼란과 황제들이 일찍 병사하는 바람에 화북 진출은 쉽지 않았는데요. 5대 황제 사마담이 겨우 2살에 즉위하게 되면서 동진의 운명은 어둡기만 했습니다. 이때 모든 현안을 풀어나갈 걸출한 지도자가 등장하면서 시들했던 동진은 서서히 한 줄기 희망을 갖게 되죠. 그는 바로 환원이란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재상이며 장군 그리고 정치가로 약 30여 년간 최고의 권력자로 군림하는데요. 환원은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그는 영가의 난으로 5호 16국 시대가 도래한 지 30여 년이 된 시점에서 한족의 나라가 수십 년 만에 파촉 일대를 회복시키는데 큰 공을 세웁니다. 환우는 화북수복을 위해 북벌을 계획하던 중에 먼저 저족이 세운 파촉 지역인 성안에서 권력 다툼에 의해 내부가 혼란스럽다라는 정보를 입수했죠. 이에 바로 황제에게 성안 정보를 주장합니다. 그러나 조정 대신들은 파촉은 멀고 험해서 적의 근거지에 깊이 들어가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하는 반대 의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동진의 황제는 환원에게 힘을 실어주며 성안 정보를 명하며 대군을 내어주죠. 성안은 동진군의 갑작스러운 침공에 저항을 해보지만 환원이 이끄는 동진군의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결국 347년 멸망합니다. 성안을 정벌한 공로로 환원은 정서대장군으로 승격되고 이 전쟁을 계기로 그의 이름은 조정은 물론 일반 백성들에게까지도 알려지면서 동진 전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기세등등한 환원은 드디어 동진의 염원인 북벌의 시간이 왔습니다. 라고 황제와 조정 대신들에게 외칩니다. 그리고 부건이 다스리는 전진을 첫 타겟으로 삼고 마침내 354년 제1차 북벌을 감행합니다. 4만여 명의 군대를 이끌고 육로와 수로 양쪽으로 동시에 진군하면서 앞을 막는 전진군을 하나씩 격파해 나가는데요. 초반에는 기세를 올리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전진군의 저항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게다가 가장 근본적인 식량 보급 문제가 동진군의 발목을 잡아버리는데요. 환우는 애초에 북벌할 때쯤이면 보리가 익을 시기라고 생각해 가는 도중에 보리를 거두어서 군량으로 삼을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간파하고 있었던 전진이 모를 베어내고 불태워 들판을 모조리 비우는 청야전술을 펼칩니다. 현지 조달이 어려워진 동진군은 군량이 부족해서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되죠. 결국 동진군은 나날이 사기가 떨어지고 아쉽게도 철수를 결정합니다. 이로써 환원의 제1차 북벌은 군량과 수송 문제 등으로 허무하게 실패로 끝나버립니다. 처음 시도한 북벌에 실패한 동진의 분위기가 어수선했을 무렵 강족의 수장인 요양이 동진의 신하가 되기를 자처하며 투항했는데요. 동진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반가움도 잠시, 그들의 배신을 확인하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죠. 강족의 수장인 요양은 자신들을 받아준 동진을 배반하고 허창과 낙양 일대를 점령해 독립해버립니다. 이후 낙양 일대에서 날로 강성해지는 강족을 동진은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동진의 황제는 강족을 토벌하기 위해 환원을 총사령관에 임명하여 356년 제2차 북벌군을 보냅니다.
또다시 환원에게 북벌의 찬스가 주어졌는데요. 환원은 1차 북벌 실패를 교훈삼아 2차 북벌은 치밀한 준비 끝에 강족과의 전투에서 대승을 거둡니다. 드디어 동진의 오랜 수건인 옛 도읍지 낙양을 40여 년 만에 되찾은 역사적 순간을 기록하며 동진이 아직 죽지 않고 건재함을 알려 무너졌던 한족의 자존심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환우는 황제에게 동진의 수도를 건강해서 낙양으로에 천도할 것을 건의하는데요. 황제와 대신들은 낙양이 국경과 너무 가까운 곳이라는 이유로 반대합니다. 특히 조정 대신들과 귀족들은 따뜻한 남쪽에 위치한 동진의 기반을 잡고 있었으니 춥고 험난한 북쪽으로는 돌아갈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고 싶은 마음뿐이었죠. 동진의 최우선 과제인 진나라의 옛 영광을 되찾기 위한 북벌도 이제 귀찮아진 걸까요? 환호는 그것이 얼마나 아니한 결정이었는지 알고 있었지만 어쩔 수 없이 일부 병력들만을 낙양에 남겨둔 채 본부대를 다시 동진으로 되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낙양을 되찾은 그들의 기쁨은 잠시였죠. 이 무렵 모용 선비족이 세운 전현이 화북에서 크게 위세를 떨치며 그 세력을 확대해 낙양을 공격했던 것입니다. 낙양의 소수 병력으로는 전현을 상대할 수 없었고 곧 낙양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접해들은 동진의 황제는 서둘러 환원에게 전현을 정벌해 다시 낙양을 되찾아야 한다 라고 명령했는데요. 이것이 369년에 일어나는 제3차 환원의 북벌입니다. 낙양을 점령한 전현의 군대는 강력했지만 기세가 올라있는 동진군 역시 쉬운 상대는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상황이 점점 어려워진 전현의 황제는 급한 마음에 전진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신을 파견하죠. 이에 전진의 부견은 조정의 대신들과 논의하는데요. 전현과 전진은 서로 견제하는 화북의 라이벌 세력이었기 때문에 조정의 대신들 모두가 원병 지원에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책사인 왕맹은 달랐죠. 현재 전현은 기세 오른 환원의 적수가 되지 못해 환원의 승리가 자명합니다. 그렇게 되면 환원이 낙양을 접수하고 결국 우리 전진을 넘볼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전현의 원군을 지원해서 환원을 물리치고 약해진 전현을 우리가 흡수하면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폐하의 대륙 통일의 꿈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겠지요. 황제의 부견도 왕맹의 묘책에 흡족해하며 곧바로 보병과 기병 2만을 원군으로 보냅니다. 전현과 전진이 동맹을 맺었다는 소식을 들은 환원의 병사들은 사기가 급격히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급해진 동진군은 맹공격을 해보지만 전현의 명장 모용수가 펼친 방어선을 끝내 뚫지 못하면서 시간은 이제 더 이상 동진군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환호는 패배를 예감하고 즉각 퇴각을 명령하죠. 하지만 퇴각 역시 쉽지 않았는데요. 모용수는 환원을 끝까지 추격했습니다. 전현과 전진의 동맹군이 퇴각하는 동진군을 끝끝내 추격해 거의 괴멸 상태에 몰아넣으며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로써 3차 북벌은 큰 패배로 끝나면서 환원의 북벌의 꿈도 좌절되고 마는데요. 환원의 북벌이 실패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군사적 재능을 동진 조정에서 지나치게 경계해 환원은 직접 반대파를 제압하고 수습하는 데에 많은 시간을 허비해야 했습니다. 그 사이에 전현과 전진이 손을 잡고 동진군을 방어할 준비 태세를 갖추었기 때문에 저로의 타이밍을 잡지 못한 점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3차 북벌에서 패한 환호는 자신의 명성이 크게 추락하자 북벌의 실패는 무능한 황제와 부패한 조정 대신들이 사사건건 반대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환원이 다른 마음을 품게 되면서 동진은 더욱더 혼란스러워집니다. 이후 환원은 조정 권력을 다시 장악한 후 자신이 황제가 되려는 야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하며 강압 정치를 하는데요. 민심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통제받은 나라는 경직되고 민심은 극도로 악화되었죠. 결국 조정 대신들의 마음과 백성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고 373년 향년 62세로 병사하며 그의 원대한 북벌의 꿈과 동진의 황제가 되겠다는 야심 역시 사라졌습니다. 과거 위나라의 조조가 실권을 잡고 반대파들을 철저히 탄압하며 분위기를 형성한 후 그 아들 조비가 후한을 찬탈했었죠. 서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마이 부자들이 군사적 명성을 쌓는 한편 반대파들을 철저히 탄압하여 기반을 다진 후 사마염이 결국 황희를 찬탈해 서진의 황제에 오르기도 했죠.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지켜본 환원 역시 자신도 동진을 장악해 이들처럼 황제가 되어보려 했던 것이었을까요? 동진이 그토록 바라던 화북수복을 위해 그는 직접 일선에서 총지휘하는 선봉장이 되어 무려 3차례에 걸쳐 북보를 시도했고 서진의 옛 도읍인 낙양 일대를 되찾았습니다. 이민족 나라들에게 아직 동진은 죽지 않았다며 한족의 자존심을 한껏 높여준 명장인 동시에 권력욕에 빠진 야신가로 역사적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환원이 병사한 후 동진의 북벌 정책은 사라지고 내부 권력 투쟁이 격해져 동진의 꿈은 온데간데 없이 국력은 서서히 쇠약해져만 갑니다. 한편 동진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전현과 전진의 동맹은 이후 어떻게 되었을까요? 전현이 전진의 원군을 청할 때 전쟁에서 이기면 그 대가로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었는데요. 전현은 절박했던 상황이 해소되자 고의적으로 약속을 무시해버립니다. 전진의 황제 부견은 분통을 터뜨리며 금방이라도 동맹을 파기하고 전현을 치고 싶은 마음뿐이었죠. 어차피 일시적으로 맺은 동맹이었지만 땅 문제가 걸리니 양국 사이는 급격히 험악해져서 위태로웠습니다. 그런데 이때 전진에게 뜻밖의 소식이 전현으로부터 날아오는데요. 바로 환원의 3차 북벌군을 막아낸 전현의 명장 모용수와 그의 아들이 간신들과의 권력 싸움에서 패하고 전진으로 투항해 오겠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사실 부견은 전현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바로 전현을 공격하려 했지만 명장 모용수 때문에 선뜻 군사를 일으키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이들 부자가 투항해 오겠다고 하니 천하를 다 얻은 듯 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부견은 모용수의 손을 잡으며 하늘이 현명한 호거를 내리셨으니 반드시 함께 큰 공을 세워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나는 마땅히 경과 함께 천하를 평정할 것이요. 라고 말하며 모용수 부자를 극진히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흥분해 있는 부견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왕맹은 모용수 부자는 용과 호랑이 같아서 쉽게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만약 저들이 작은 기회라도 얻게 된다면 앞으로 다시는 그들을 제어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라고 충언합니다. 하지만 부견은 아랑곳하지 않고 모용수를 장군에 임명하고 함께 전현을 칠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모용수 부자가 없는 전현은 더 이상 전진의 상대가 되지 못했죠. 결국 모용 선비족이 세운 전현은 4명의 황제를 끝으로 370년 전진에게 항복해버립니다. 이렇게 기세에 올린 전진은 순식간에 주변의 소국들을 점령해 세력을 확장해 나가며 대부분의 화북을 평정합니다. 그리고 부견은 중국 대륙을 통일하는 꿈을 이루기 위해 드디어 마지막 남은 동진의 숨통을 끊을 준비를 서서히 시작합니다. 동진과의 숨막히는 대결은 다음 편에서 이어나가겠습니다. 4세기 후반 전진, 전현, 동진 이 세 나라의 화북 패권 전쟁에서 공동의 적이 물러가자 수순대로 전진은 라이벌이었던 전현을 멸망시키는데요. 여세를 보라 북쪽의 탁발 선비족이 세운 대나라와 서쪽의 전량 등을 복속시켰을 뿐 아니라 서역까지 원정군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376년 사실상 화북 지역을 거의 통일하며 누가 봐도 전진의 천하 통일은 의심할 여지가 없어 보였는데요. 이제 남은 동진만 멸망시킨다면 중국을 통일할 수 있었습니다. 천하 통일에 한성큼 다가간 전진의 황제 부견. 그는 과연 천하를 얻을 수 있었을까요? 그는 어떤 인물이고 전진의 국내외는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전진의 3대 황제 저족 출신 부견은 이민족 출신의 황제로서는 드물게 박학다식한 인물이었습니다. 어릴 적 부견은 학문을 배우고 싶다고 청하자 그의 할아버지가 감탄하며 우리 집안 사람들은 오랑캐인지라 대대로 먹고 마실 줄만 알았는데 너는 기특하게도 학문에 관심이 많구나 하며 흔쾌히 허락하였죠. 문과 무를 갖추어 성장한 부견의 모습은 기백이 넘쳤습니다. 말을 타며 칼을 휘두르는 그의 강인한 모습은 부하들에게는 선망의 대상이었죠. 황제에 즉위한 부견은 출신과 배경을 따지지 않고 능력과 자질에 따라 인재를 등용하여 저족뿐 아니라 정복했던 선비족과 강족 등도 중용하여 이들이 높은 지위에 오르기도 합니다. 그의 측근에는 한족들도 많았는데요.
그중 북연의 오른팔로 맹활약하며 지위가 상승한 한인 출신 왕맹을 극진히 대우하고 신임하여 유비와 제갈량의 관계에 비유되기도 했었죠. 훗날 후연을 세우는 모용 선비족의 모용수와 후진을 세우는 강족의 요장 또한 북연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또 그는 영토를 확장하고 화북을 통일하는 과정에서도 자신의 근거지인 관중지역을 중심으로 부락을 재편하는데요. 동쪽으로는 선비족을, 서쪽으로는 자신의 민족인 저족을 이주시키고 저족 지배층 자제들을 지방으로 파견 관리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복지의 인민들을 억압하거나 해치지 않고 인근 지역으로 이주시켜 다민족 융합을 고려한 호한 융합 정책을 실현시킵니다. 북연의 상징적인 호한 융합 정책의 배경에는 기존에 거주하고 있던 한족과 북방으로부터 이주해온 이민족 사이에서 갈등이 깊었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들은 정치, 문화, 생활 방식이 달랐기 때문에 걸핏하면 서로 충돌하기 쉬웠습니다. 북연은 이러한 문제점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고민하고 연구했던 것이죠. 후조시대의 연민은 사로령으로 정복지 이민족들을 말살시킨 반면 북연은 확연히 다른 면모를 보여주었고 그의 호한 융합 정책이 밑바탕이 되어 빠르게 화북을 평정할 수 있었습니다. 화북을 손에 넣은 북연은 천하통일의 원대한 꿈을 꾸며 유일하게 남은 강남의 동진을 손에 넣기 위해 남벌 계획을 서두릅니다. 하지만 그의 오른팔인 왕맹은 동진 전벌에 반대하고 나섭니다. 왕맹은 아직 전진 내의 이민족 간의 대립이 심각하고 한족들은 동진을 자신들의 조국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만약 동진과의 싸움이 벌어진다면 예측할 수 없는 위험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하며 여러 차례 북연에게 동진정벌을 시기상조라고 진언하죠. 이로 인해 동진정벌 계획이 잠시 주춤해지던 시기에 왕맹이 위독하다라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북연은 갑작스런 비보에 그를 찾아가죠. 병상에서도 마지막으로 왕맹은 신신당부합니다. 진을 공격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진이 지금 겉으로는 약해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결속이 단단하고 근력도 강합니다. 또한 장강이라는 지형적 이점을 갖고 있어서 쉽게 정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선비족 모용수와 강족의 요정이 투항하긴 했지만 전진의 오래된 숙적이옵니다. 그대로 두면 훗날 큰 후환이 될 것입니다. 서서히 그들의 힘을 빼고 제거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하며 함부로 동진을 치지 말 것이며 내부의 적인 선비족과 강족을 경계할 것을 유언으로 남기고 51세의 나이로 병사합니다. 자신의 오른팔이자 화북제패의 1등 공신이었던 명제상 왕맹의 죽음에 북연은 통곡하는데요. 하늘은 내가 천하를 통일하기를 원하지 않는 모양이구나. 어찌 내게서 이렇게 일찍 왕맹을 빼앗아 간단 말인가? 라고 비통함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천하통일의 야망을 불태우던 북연은 왕맹의 마지막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죠. 오히려 모용선비의 모용수와 강족의 요장 등을 전장에서 많은 공을 세웠다는 이유로 동진정벌의 핵심적인 장군으로 중용해 버립니다. 드디어 얼마 후 북연은 조정 대신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처음으로 대대적인 동진정벌과 천하통일의 포부를 밝힙니다. 이때 북연의 동진정벌론에 적극적으로 찬성한 사람은 모용수와 요장 정도의 극소수에 불과했고 대다수의 신하들과 황후와 태자는 동진정벌을 반대했습니다. 북연은 뜻밖의 반대하는 신하들을 향해 짐의 군사들이 강에 채찍을 던져 넣기만 해도 좋기 장강의 흐름을 끊을 수 있어 라고 강대한 병력을 자랑하며 반대 목소리를 잠재워 버립니다. 대대적인 남벌에 앞서 북연은 동진군의 대응을 보기 위해 휘하 장군에게 보병과 기병 17만의 대군을 보내어 동진의 양양 땅을 먼저 공격하게 합니다. 양양의 수비군만으로는 도저히 전진군의 상대가 되지 못한 동진. 파죽지세로 전진군은 연전연승하며 양양성을 함락시키고 천하의 전진이란 이름을 날립니다. 양양 땅을 손에 넣자 동진정벌을 끝까지 반대하던 신하들도 더 이상 반대할 수 없게 되었죠. 마침내 북연은 국내외적으로 동진정벌의 준비가 끝나자 383년 전국에 대대적인 총동원령을 내립니다. 이때 동원된 병력 규모는 선봉 차출된 병력이 25만, 북연 자신이 이끄는 병력이 60만, 여기에 기타 병력까지 합쳐 100만이 넘는 대군을 구성해 동진정벌을 감행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실제 전진의 병력은
3분의 1도 안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도 있지만 5호 16국 시대 당시로서는 압도적으로 놀라운 병력수였습니다. 전진의 100만 대군이 내려오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동진의 조정은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동진 역시 서둘러 전국에 동원령을 내리고 소집된 병사 약 8만 정도의 병력으로 전진에게 대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병력 수로 볼 때 전진군의 10분의 1에 불과해 동진의 장군들은 내심 불안했지만 다행히도 동진군의 사기는 의외로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숫자의 우위가 승리를 보장하지는 않았으니까요. 한편 부견은 먼저 자신의 동생인 부융에게 선봉부대를 주어 동진의 수도 건강의 코앞인 수춘 땅을 함락시키라고 명령합니다. 명을 받은 부융의 부대는 눈 깜짝할 사이에 수춘을 함락시켰고 이 소식을 곧바로 부견에게 보고합니다. 수춘 함락으로 동진의 기세가 크게 꺾였다는 보고를 받고 기쁨을 감출 수 없었던 부견은 군대들을 직접 통솔하여 수춘 전선으로 향하는데요. 수춘에 도착한 부견은 정군은 일단 비수라는 강으로 이동시켜 비수강을 사이에 두고 동진군과 대치하게 됩니다. 이때 부견은 동진에게 먼저 항복할 의사가 있는지 회유하기 위해 동진군에 보낼 사신을 물색하는데요. 마침 동진의 관료였다가 포로로 잡혀 휘하에 있던 주서라는 신하를 불러 이복의 주서, 자네는 원래 동진 출신이니 자네가 직접 가서 항복하라고 권유해보게 하고 명령합니다. 이 섣부른 판단이 큰 재앙을 안겨주게 될 것이라고는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르는 법. 주서는 겉으로는 부견을 섬겼으나 항상 동진을 그리워했던 사람이었죠. 그는 동진군의 진영에 가자마자 오히려 동진 측의 총사령관에게 부견이 지금 수춘에 와 있습니다만 아직 전진의 100만 대군이 집결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병사들이 다 모이기 전에 기습 공격한다면 이길 승산이 있습니다. 하고 낱낱이 기밀을 알립니다. 동진군의 총사령관은 처음에 부견이 수춘까지 진군했다는 소식을 듣고 싸움을 회피하려던 참이었는데 주서의 말을 듣고는 하늘이 준 기회라 생각하죠. 그리고 전진과의 일전도 불사하겠다고 마음을 돌려먹습니다. 한편 부견은 주서의 배반 사실을 상상도 못하고 느긋한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리는데요. 드디어 동진의 사신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항복을 거부하고 뜻밖의 제안을 합니다. 만약 전진군이 진영을 조금만 뒤로 물려주신다면 동진군은 강을 건널 테니 그때 서로 진검승부를 겨루는 게 어떻겠습니까? 하고 말이죠. 보고를 받은 부견은 엉뚱하게도 그 제안을 받아들여 진영을 조금 뒤로 물리도록 명령합니다. 자신의 진영을 조금 뒤로 물려주는 척 하다가 동진군이 절반쯤 강을 건넜을 때 철기병을 보내 기습할 계산이었죠. 하지만 이때부터 부견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최악의 상황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전진의 군사들은 갑작스런 후퇴 명령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동진군과 붙어보기도 전에 진영을 뒤로 물려야 한다는 명령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잔뜩 동요하고 있었습니다. 현대전처럼 최첨단 통신 장비가 있었더라면 소통에 차질이 없었을 텐데요. 이 상황 판단을 더욱더 흐리게 한 결정적인 요인은 바로 배신자 주서였습니다. 그는 전진군이 패배했다, 동진군이 몰려온다 라며 진영내를 외치고 다니면서 가뜩이나 마음 흔들리던 병사들은 전투의지가 꺾이며 순식간에 패닉 상태에 빠져버립니다. 강 건너편에서 사방으로 달아나는 전진군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지켜보던 동진군은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정예 기병을 출격시켜 빠른 속도로 강을 건너 공격해옵니다. 전진의 대군은 갑작스런 동진군의 기습 공격에 어이없이 무너지기 시작하는데요. 군사들의 대열이 무질서하게 붕괴되면서 서로를 짓밟아 죽여가며 허둥지둥 달아나는데 사자에 놀란 소떼처럼 아비규환의 생지옥이나 다름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어떻게든 대열을 수습하기 위해 말을 탄 지휘관들은 애를 써보지만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전진군은 더 이상 정상적인 군대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아비규환의 지옥 속에서 황제 부견도 무사하기 힘들었는데요. 자신 또한 난전에 휩싸여 화살을 맞아 말에 매달려 겨우 현장에서 정신없이 달아나는 일생일대의 치욕을 겪어야 했습니다. 다행히 도중에 만난 모용수군의 보호를 받으며 죽을 고비를 넘기고 수도인 장안으로 귀환할 수 있었죠. 패배한 부견의 모습을 본 모용수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자신의 계획대로 잘 돌아간다고 내심 기뻐했을까요?
한편 동진은 전투의 승리를 기회 삼아 북벌까지 감행해 황하 이남에 빼앗겼던 영토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비수전투로 인해 동진은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지만 중국의 남북조는 통일을 이루지 못한 채 200여 년간 지속되는 결과를 낳은 역사적 전투가 되어버립니다. 100만 대군이 8만에 패배한 도무지 믿기 어려운 이 전투를 후대에는 비수대전이라 부르는데요. 압도적인 병력 우위를 가지고도 통솔미스와 작전 설명 누락이 부른 참담한 패배. 비수대전 참패 이후 전진은 순식간에 멸망의 나락으로 추락합니다. 북연이 거느리던 주력 부대가 비수대전에서 괴멸하자 그동안 야심을 숨기고 있던 휘하의 여러 세력들이 일제히 반기를 들기 시작합니다. 그토록 총애했던 모영수는 후연을, 강족의 요장은 후진을 세우는 등 북연이 애써 통일한 화북은 갈갈이 찢겨 나갔습니다. 왕맹이 죽기 전에 남긴 걱정 섞인 유언은 결국 현실이 되고 말았죠. 북연은 이리저리 반란을 진압하려 애를 썼지만 그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결국 한때 총애했던 부하 요장에게 사로잡혀 황제 자리와 옥새를 넘길 것을 강요받고 이를 거부합니다. 이상정치의 야심가의 마지막 최후는 비참했습니다. 요장은 한때 자신이 모셨던 황제 북연을 잔인하게 목을 매달아서 교살해버리는데요. 385년 당시 북연의 나이는 48세로 제위에 오른 지 28년, 그가 단 한 번의 전투에 패하면서 자신했던 대륙 통일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족과 이민족의 이상적인 제국 건설의 꿈도 한순간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그의 아들이 뒤를 이어 전진의 황제로 즉위하면서 아버지의 복수를 갚기 위해 요장이 세운 후진과의 처절한 항쟁을 이어나가지만 뒤집힌 전세를 역전하기에는 어려웠습니다. 결국 북연이 죽은 지 약 10년 후 394년 화북의 패자 전진은 멸망합니다. 전진의 세 번째 황제 북연. 그는 전란이 끊이지 않았던 화북 일대에 부국강병을 실행해 태평성대를 이루었고 최악의 난세로 손꼽히는 5호 16국 시대의 군주들 가운데 후조의 성능과 더불어 가장 뛰어난 명군이자 영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패배 경험 없이 연전연승한 자신감에 치해 동진을 너무 가볍게 보았고 동진 출신인 주서를 너무 쉽게 믿어버린 결과 비수대전의 대참패를 가져왔습니다. 후대의 비수전투를 반면교사로 삼을 만큼 승리에 교만하여 오만한 황제라는 평가를 받기도 하는데요. 그의 업적은 뚜렷했지만 몰락 과정 또한 극적이고 처참했기에 양면적인 평가가 존재합니다. 전진의 멸망 이후 왕맹이 걱정했던 것처럼 북연의 휘하에 있었던 선비족의 모용수와 강족의 요장 등의 야신가들이 제각기 나라를 세우며 군용 할거의 시대로 회귀하여 또다시 새로운 영웅 호걸들이 등장합니다. 이상으로 위진 남북조 5호 16국 시대 4편을 마치고 마지막 5편에서 찾아오겠습니다. 화북의 패자 전진이 비수대전 패배 이후 화북 지역은 또다시 혼란한 군용 할거 시대로 되돌아가고 강남 지역은 동진 이후 여러 왕조들이 흥망성쇠를 되풀이합니다. 강남의 동진은 전진과의 비수대전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지만 더 이상 행운은 따르지 않았죠. 승리를 계기로 서둘러 개혁을 통한 부국강병책을 추진했어야 할 동진은 승리에 도취되어 버린 탓인지 황실과 조정이 또다시 내부 권력 싸움에 휘말리면서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황제 역시 향락과 사치에 빠져 흥청망청 시간을 허비했는데요. 이때 3차 북벌의 영웅이었던 동진의 환원, 그의 아들 환연이 이 내부 권력 싸움에서 승리해 조정의 실권을 장악하죠. 동진의 황제는 스스로 황제 자리를 내려놓는 모양새를 갖추고 환연은 훗날 환초라고 불리는 초나라를 세우며 황제에 오릅니다. 하지만 아버지 환원의 야망을 실현시키지 못하고 환연의 초나라는 불과 3개월 만에 동진의 무장이었던 유유에게 멸망당하는데요. 권력을 잡은 유유는 꼭두각시 황제를 내세워 동진을 부활시키는 듯이 보였죠. 하지만 그는 마지막 황제 공제로부터 선양받은 다음 그를 살해해버리고 그 후환이 두려워서 거의 모든 사마씨 일족들을 죽이게 됩니다. 진나라 황족들은 유유에 의해 거의 몰살당하는데요. 진나라의 첫 번째 황제 사마염이 위나라 황제를 몰아내 삼국시대의 끝을 장식했던 진나라는 420년, 150여 년 만에 멸망합니다. 그리고 유유는 후대의 유송이라 불리는 송나라를 건국하며 초대 황제에 오르게 되죠.
유성을 시작으로 이후 강남 지역의 남조는 동진의 뒤를 이은 한족의 여러 왕조 제, 양, 진으로 이어지며 한족 왕조의 명맥을 위태위태하게 이어나가긴 하지만 중국 대륙의 주도권은 북조로 서서히 넘어가게 됩니다. 그럼 화북 지역의 북조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전진의 멸망 이후 가장 분주한 사람은 바로 모용 선비족의 모용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옛 조국인 전현에 이어 후연을 세우고 70세에 가까운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노익장을 과시하며 주변 나라들을 정복했는데요. 전투에서 연전연승하며 위세를 떨친 모용수의 후연은 전진 멸망 이후 화북 패자에 가장 가까울 정도로 강성해집니다. 이때 새로운 다크호스로 떠오르는 주목해야 할 나라, 5호 16국 시대 후반부의 주역인 선비족의 한 갈래인 바로 북이었는데요. 탁발규 도무제가 위를 건국하며 초대 황제에 오르고 위 역시 다른 위나라와 구분하기 위해 북이라 불렸습니다. 탁발규는 전진에게 멸망한 대나라의 후예였는데 전진이 패망하자 그 틈을 타서 북이란 이름으로 독립한 셈이었죠. 그는 빠르게 국내를 안정시키고 급속도로 세력을 확장시킵니다. 화북 통일을 이루지 못했지만 북이가 화북 통일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선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이때 급성장하고 있는 북이를 본 후연의 황제 모용수는 주변 이민족들을 견제하기 위해 처음에는 북이의 탁발규를 지원했는데요. 북이의 세력이 예상외로 급속히 강성해지자 위기감을 느끼고 이들을 견제하는 정책 방향으로 급선회합니다. 모용수는 태자 모용보를 총사령관으로 임명해 8만 대군을 주며 북이를 정벌하려고 하죠. 든든한 대군을 이끈 모용보는 북이를 너무 가볍게 본 나머지 그만 적진 깊숙이 발을 들여놓게 됩니다. 이를 간파한 북이의 탁발규가 후연의 황제 모용수가 죽었다는 소문을 퍼뜨리고 후연의 군사들은 이 거짓 정보에 크게 동요되어 허둥지둥 결국 퇴각하게 됩니다. 북이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후퇴하는 후연군이 방심한 틈을 타 2만의 기병을 거느리고 그 뒤를 바짝 추격하여 차마피라는 곳에서 후연군을 크게 격파합니다. 후연군 5만여 명의 포로들은 잔인하게 살해당하거나 산채로 매장당하기까지 하는데요. 비수대전 다음으로 유명한 북이와 후연의 차마피 전투는 이렇게 북이가 대승을 거둡니다. 이듬해 모용보의 참패에 후연의 황제 모용수는 분노감을 삼키며 70세의 노고에도 불구하고 몸소 군사를 거느리고 반격을 시도합니다. 노련한 백전노장이었던 모용수는 승리에 젖은 북이 측의 방심한 틈을 노려 선발군을 보내 순식간에 북이의 수도인 평성을 함락시켜 버리죠. 이번에는 북이가 위기에 빠지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모용수는 직접 평성으로 진군하던 길에 차마피에서 북이에게 학살당한 병사들의 시체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산처럼 켜켜이 쌓여있던 후연 병사들의 참혹한 시체에 경악하고 잠시 행군을 멈춰 위령제를 지내도록 했는데요. 차마피 전투에서 아버지와 형제들을 잃은 후연의 병사들은 슬픔에 못 이겨 대성통곡을 터뜨립니다. 당시 노환에 시달리던 모용수는 이 처참한 광경을 목도하며 대패한 충격과 울분의 깊은 절망감에 빠집니다. 후연을 건국하고 모용 선비족의 용맹함을 보여주며 화북 패자에 가까웠던 모용수. 그는 그만 화병을 얻어 사망하게 되는데요. 한 시대의 영걸이었던 모용수가 죽고 후연의 기세가 크게 꺾이자 북이는 40만에 달하는 대군을 동원하여 대대적인 반격에 나섭니다. 모용수의 뒤를 이어 후연의 황제가 된 모용보는 북이의 공세를 도저히 감당해내지 못하고 수도를 버리고 북쪽으로 천도해버립니다. 이후 내부 혼란을 겪으며 후연은 점점 쇠퇴해져 407년 사실상 멸망하게 되고 또 다른 모용일족이 북연을 세우며 겨우 모용일족의 명맥만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북이는 최대의 라이벌인 후연을 제압해 후연의 수도를 비롯한 넓은 지역을 점령하게 되면서 화북의 강력한 패권국으로 떠오릅니다. 398년 당시 존재감 없었던 북이를 화북 최강의 세력으로 키워놓은 영웅 탁발규는 북이의 왕에서 황제로 즉위하는데요. 그는 용맹과 지략이 뛰어났지만 말년에는 한식산이라 불리는 마약의 일종에 중독되어 황후나 후궁 등을 죽이는 폭정 정치를 한 바람에 훗날 아들에게 살해당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탁발규 사후 북이 역사상 최강의 정복 황제가 탄생하는데요. 바로 3대 황제 태무제 탁발도였습니다.
그는 황제에 오른 뒤 북쪽의 유연, 동쪽의 북연, 서쪽의 북량과 하나라, 남쪽의 유송 등 사방의 적대국들을 정복하고 전진의 멸망 이후 분열되었던 화북을 재통일하여 진정한 의미의 중국의 남북조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렇게 화북의 패자에 오른 북위는 이후 7대 황제 효문제, 탁발괭에 이르러서 영토뿐만 아니라 정치, 제도 등의 내정 면에서도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되죠. 효문제는 5살 어린 나이에 즉위했기 때문에 초기에는 태왕태후 풍씨가 섭정을 했는데요. 이후 성장하면서 점차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거듭되는 전쟁으로 황폐화된 화북의 토지부터 정비합니다. 균전제를 도입해 호족들의 대토지 소유를 억제하고 백성들에게 토지를 나눠주어 생활을 안정시키는 데 크게 기여합니다. 또 황제 중심 관리체제를 강화시켜 국가재정을 튼튼히 세웠는데요. 이는 선비족을 비롯한 이민족들이 부족국가 체제로 황제 권한이 미약했고 관료제에 입각한 국가를 경험한 경험이 없어 나라를 세워도 금방 분열했기 때문이었죠. 부족체제 중심에서 한족 스타일의 중앙 집권 황제권 강화로 시스템을 대개혁한 것입니다. 그리고 위진 남북조 시대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 정책 중 하나인 호한 융합 정책을 실시하는데요. 효문제는 한족 출신의 많은 인재들을 발굴하고 선진화된 정치와 제도를 도입합니다. 그는 선비족의 풍속과 전통을 고수하지 않았고 철저히 중국 한족 스타일로 변신을 추구합니다. 자신의 시종명 탁발에서 원시로 고치는 일을 감행하며 선비족의 성을 한족의 성으로 바꾸게 합니다. 하지만 호한 융합 정책은 융합과 통합을 넘어 이민족인 북위가 한족에 동화되어가는 독특한 한화 정책으로 변하면서 파격적이고 급진적이었습니다. 5호 16국 이전의 한족 풍습이 단순 복고된 것이 아니라 훨씬 더 강화되어 훗날 당나라의 많은 제도들의 뿌리가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많은 부작용을 낳으며 북위를 후퇴시키고 다시 분열을 야기시키게 하는 원인이 되죠. 한화 정책으로 황제권은 강화되고 국가체제는 잘 정비되어 발전했지만 한족 출신 등용이 늘어나 모인보다 문인 계층을 우대하는 풍토가 커졌습니다. 이에 소외된 무장들과 선비족 내 족장들의 불만이 점차 고조되었는데요. 더욱이 선비족 내에서도 한화정책 지지파와 반대하는 전통 고수파로 나누어져 서로 대립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렇게 내부 반발이 커져가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효문제는 수도까지 과감히 옮기려는 계획까지 추진하는데요. 수도인 평성은 북위의 뿌리라 할 정도로 가장 핵심 지역이었지만 제국 전체를 다스리기에는 협소하고 지리적으로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효문제는 극심한 반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정통 한족 왕조들이 낙양의 도읍을 정한 것을 본따서 수도를 낙양으로 천도하기로 선포합니다. 낙양 천도로 인해 황제를 따라 이동한 한화 정책 지지파들은 갈수록 중앙 권력을 독점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천도를 반대하여 원래 남아있던 전통 고수파들은 그만큼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의 갈등은 격화되고 북위는 위태위태해졌습니다. 이렇게 긴박한 시기에도 개혁에 박차를 가하던 효문제였지만 황실 내의 여러 갈등으로 인해 심신이 약해져서인지 33살의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효문제 사후 쌓여있던 내부 불만들이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큰 문제가 수도 천도로 인해 발생된 내부 반란이었습니다. 원래 북위의 수도였던 평성 근처에는 북방 이민족, 특히 유연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평성 북쪽에 무천진 등 6개의 진을 설치했었는데요. 이곳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선비족 중에서도 귀족 출신이 다수였습니다. 그들은 북위의 황제와 수도를 지킨다라는 명목하에 커다란 자부심을 갖고 있었는데 수도 천도 이후 육진의 중요성이 줄어들고 한화정책 개혁이 지속이 되면서 육진에서의 고된 군사 업무를 기피하는 현상이 생깁니다. 일부 귀족들은 수도 낙양에서의 안락한 생활만을 누리길 원했었죠. 그러다 보니 육지는 자긍심 높은 귀족들이 가는 출세 코스에서 하루아침에 변방의 비출세 지역으로 전락해버립니다. 이곳에 근무하는 사람의 지위와 처우는 이전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고 심지어 죄수들까지도 병사로 근무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결국 이런 일들로 인해 남아있는 귀족들의 불만이 터지면서 524년 대규모 반란인 육진의 난이 일어나고
북위는 큰 혼란에 빠집니다. 육진의 난은 몇 년에 걸친 전쟁 끝에 진압되고 이후 북위 황제는 꼭두각시나 다름없는 불쌍한 신세로 전락하는데요. 새롭게 북위의 권력 싸움에서 승리한 고한과 의문태는 권력을 손에 넣자마자 서로 대립하다 둘 다 꼭두각시 황제를 각각 내세우며 의문태의 서위와 고한의 동의로 북위는 동서로 분할됩니다. 두 사람이 죽은 이후에는 그들의 아들들이 제각기 황제들로부터 선양을 받는 형태로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데요. 서위는 북주를, 동위는 북제를 다시 세우면서 577년 북주가 북제를 무너뜨리고 화북을 장악합니다. 그리고 이때 북주의 패권을 잡은 우문태 일파들을 육진의 하나인 무천진 출신의 군벌이라 하는데요. 이 무천진 군벌이 중심이 되어 선비족과 한족이 융합된 지배계층을 관농 집단으로 불립니다. 훗날 수나라와 당나라의 황제들을 배출하며 오랜 세월 동안 중국 통일 왕조의 가장 핵심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북주 역시 그리 오래가지는 못하는데요. 5대 황제 정제가 7살에 즉위하자 정제의 의붓 외할아버지에 해당하는 양견이 섭정하여 북주의 실권을 장악합니다. 양견은 이후 자신에게 대항하는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결국 정제에게 선양을 받아 581년 수나라를 건국하면서 북주는 멸망합니다. 수나라를 건국한 수문제 양견은 이후 천하통일을 위해 수도를 장안으로 옮겨 국내외적으로 주변 정리를 끝내고 남조의 마지막 왕조 진나라, 일명 남진을 정복하기 위해 준비하는데요. 드디어 588년 수문제는 차남 양광을 총사령관에 임명하여 50만 대군으로 진을 정벌하게 합니다. 양광은 수나라 2대 황제로 우리들에겐 수양제로 많이 알려져 있는 인물인데요. 3차에 걸친 고구려 침략전쟁에서 패배하여 수나라를 반대로 멸망의 길로 몰고 간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남조의 진나라는 수나라의 상대가 되지 못하고 589년 맥없이 멸망하고 한족과 이민족의 다민족 통일왕조 수나라가 탄생합니다. 이로써 후한이 멸망하고 400여 년에 가깝게 지속되던 기나긴 위진남북조 분열시대가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흉노의 후예인 유연이 흉노부활의 꿈을 쏘아올려 시작된 5호 16국 시대는 전진의 황제 북연의 이상국가의 꿈을 거쳐 북위의 명군 효문제의 한화정책을 통한 대개혁의 꿈으로 이어져 수문제의 다민족 통일국가인 수나라의 탄생으로 이어집니다. 위진남북조 5호 16국 시대는 정말 많은 영웅들과 막장 군주들이 넘친 파란만장하고 참혹한 대혼란기였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를 관통하는 호한 융합 정신이 한민족의 정치 시스템과 결합하면서 중국 대륙의 다민족, 다문화국가로 업그레이드 발전시켰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상으로 위진남북조 5호 16국 시대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